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주부입니다. 결혼 생활 20년 차고요. 고등학생 딸과 대학생 아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살고 있어요. 원래 시아버님도 같이 모시고 살았는데요. 재작년 말에 지병 악화로 돌아가시고 말았답니다. 아버님과 사이가 각별했던 만큼 슬프기도 슬펐지만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했어요. 장례식장에 얼굴조차 비추지 않은 무개념 아주버님과 형님 때문에 말이죠. 아무리 연끓은 지 오래라지만 부모가 세상을 떠났는데 당연히 와서 마지막 예는 갖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긴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에게 뭘 바라겠나 싶긴 하지만요. 아직도 그 인간들이 아버님에게 했던 짓을 생각하면 이가 갈리네요. 가족 일이다 보니 제 얼굴에 침 뱉기라 생각해 그동안 말을 아꼈는데요. 익명의 힘을 빌어 오늘은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아 보려고 합니다. 끝에 기막힌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사실 지금까지 제 삶은 평탄 그 자체였어요. 사업하시는 아버지 덕분에 어릴 때부터 별 부족함 없이 컸고요. 학창 시절은 친한 친구 몇 명과 울고 웃으며 나름 즐겁게 보냈어요.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밑바닥도 아닌 중간 정도 성적을 쭉 유지했고요. 그러다 4년제 문과대학을 졸업해 남들처럼 평범한 회사원이 됐죠. 연애도 몇 번 해봤는데요. 제가 영 남자 다루는 기술이 없는 건지 길게 사귀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일 오래 만난 게 3개월이면 말 다 했죠 뭐. 그것도 남자가 먼저. 저처럼 조용하고 내성적인 여자는 자기와 안 맞는 것 같다면서 찾네요. 어쨌든 그 일로 한때는 많이 좌절하기도 했어요. 내가 못생겼나? 이성적인 매력이 없나? 고민도 했고요. 평생 결혼 못하고 혼자 살면 어떡하지? 걱정도 됐죠.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하루는 아버지가 제게 사진 한 장을 내밀더군요. 아버지 거래처 사장님 아들인데 사람이 성실하고 괜찮은 것 같다고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가 소개해준 아버지 지인 아들이라니 처음엔 부담스러워서 거절했는데요. 아버지가 하도 끈질기게 권하셔서 결국 날 잡고 한번 만나봤어요. 일종의 맞선이었죠. 사실 별 기대는 안 했는데요. 웬걸 나가보니 너무 훤칠하니 잘생긴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쌍꺼풀 없이 큰 눈에 오뚝한 코, 적당히 두툼한 입술까지 어지간한 배우 뺨치게 잘생겼더군요. 부친 회사에서 일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형이 하고 있고요. 자기는 공부에 더 뜻이 있어 대학원을 졸업하고 국가기관 연구센터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뚜렷하게 있고 그 길을 향해 묵묵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게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하고 싶은 걸 못 찾아서 그냥 남들이 사는 대로 적당한 대학 들어가 적당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순식간에 그 사람에게 푹 빠졌고요. 열렬한 대시 끝에 사귀게 됐죠. 처음엔 제가 더 좋아했는데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나중엔 그 사람이 저를 더 아끼고 사랑해줬어요.
프로포즈를 먼저 한 것도 그 사람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이렇게까지 사랑받아 본 적은 처음이라고. 그 사랑을 앞으로 살면서 10배, 20배로 갚아주겠다고 하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그렇게 사귄 지 1년 만에 바로 식을 올렸어요. 하루빨리 각자의 아들, 딸을 치워버리고 싶었던 양가 부모님은 당연히 쌍수 들고 환영했죠. 저희 아버지와 시아버지가 서로 일적으로 잘 아는 사이라서 여러모로 편한 점이 많았어요. 예물 예단도, 혼수도 뭐 하나 갈등 없이 부드럽게 협의를 봤죠. 결혼과 동시에 저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뭐 제가 딱히 일 욕심이 있다거나 그런 타입은 아니었으니까요. 그 시절엔 대부분의 여자들이 다 그렇기도 했고요. 그래서 신혼집은 자연스럽게 남편 직장 근처에 구했는데요. 몰랐는데 주부 일이 딱 제 체질이더군요. 제 취향대로 살림을 꾸려나가고 남편을 내조하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비록 따로 신부 수업을 받은 적이 없어서 서툰 점이 많았지만 남편은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줬어요. 소태처럼 짠 국과 설익은 밥도 맛있다면서 먹어줄 정도였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시부모님도 제게 참 잘해주셨어요. 괜히 부담 주기 싫다고 저희 신혼집도 처음에 이사했을 때만 한번 와보셨고요. 제게는 연락도 잘 안 하셨어요. 먼저 안부 전화도 굳이 할 필요 없다 하셨죠. 어디서 귀한 음식이나 선물이 들어오면 가져가라고 남편이나 가끔 시댁으로 호출하셨네요. 친구들은 세상에 그런 시부모가 어딨냐고 부럽다고 난리들이었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런 점이 좀 서운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결혼했어도 넌 어디까지나 김씨 집안 사람이 아니라 박씨 집안 사람이야 하고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졌죠. 뭐 지금이야 저도 나이를 먹었으니 마냥 딸 같은 며느리, 친정 같은 시댁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땐 너무 어렸으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더 자주 시부모님에게 칠했어요. 안부 전화도 매일같이 걸고요. 남편이 늦게 퇴근하는 날엔 시댁에 가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시부모님과 시간을 보냈죠. 처음엔 그런 저를 불편해하시는 것 같던 시부모님도 나중엔 제가 편해지셨나 봐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저를 불러 수다를 떨고 싶어 하시더군요. 두 아들 다 결혼에 출가시킨 뒤로 내심 적적하셨던 것 같아요. 남편도 제가 자기 부모님한테 잘하니까 좋아했어요. 아들들은 못하고 딸들만이 할 수 있는 효도가 있잖아요. 고맙다면서 그만큼 자기도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잘하려고 노력하더군요.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시부모님과 친하게 지내는 걸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저보다 4년 빨리 시집온 형님이었죠. 나이대도 엇비슷하고 며느리라는 공통점도 있으니 처음엔 저도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요. 형님은 이상하게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제가 뭘 하든 트집 잡기 일수였고요.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서 시부모님 앞에서 저를 이상한 사람 만들기도 했죠. 그래서 나중엔 제가 눈치껏 형님을 피했는데요. 형님은 그게 더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저를 볼 때마다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다 시어머니 생신에 기어이 사달이 나고 말았죠.
제가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시어머니 생신이니까 성심성의껏 챙겨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직접 음식할 생각도 하고요. 시어머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 명품 스카프와 꽃도 샀는데요. 준비를 다 하고 보니 문득 형님네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어머니 생신날 같이 밥을 먹기로 했는데 제가 알려주지도 않고 혼자 일을 진행하면 당황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큰맘 먹고 오랜만에 형님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형님?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그래. 동서가 어쩐 일로 전화를 다 했어? 곧 어머님 생신이잖아요. 그래서 음식도 좀 하고 선물도 미리 준비할까 하는데 형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뜻밖의 긴 한숨이 넘어왔어요. 정말 동서는 일 버리는데 뭐 있다. 혹시 일부러 그러는 거야? 나 엿먹이려고? 형님의 과격한 말투에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고 어버버거리다 간신히 제대로 입을 뗐죠. 형님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 그냥 어머님이 평소에 저희 잘 챙겨주시니까 그 은혜 갚는 차원에서. 어머님이 잘 챙겨주긴 뭘 잘 챙겨줘? 그건 동서한테나 그런 거겠지. 동서는 부잣집 딸님이고 난 아니니까. 네? 그게 무슨... 형님네가 저희 친정에 비해서 평범한 집안인 건 사실이었어요. 부친께서는 오래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모친께서 혼자 시장에서 생선을 팔아 형님을 키워주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희가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그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시부모님도 평소 저희 앞에서 형님네 어머니에 대해 칭찬 많이 하셨어요. 여자 혼자 몸으로 참 대단하다고, 존경스러운 분이라고요. 저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기에 열심히 맞장구를 쳤고요. 근데 그때마다 형님 표정이 똥 씹은 표정이라 의아했는데 형님은 자격지심 때문인지 그걸 조롱으로 느끼고 있었더군요. 둘이서 알게 모르게 나랑 우리 엄마 욕을 얼마나 했겠어. 없이 자란 무식한 집안이라고. 안 그래? 그런 적 없어요, 형님. 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님 그런 분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제가 자주 찾아가서 귀찮게 굴어서 그렇지 형님도 저도 똑같이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이번에 백화점에서 가방도 색만 다르게 2개 사셔선 저희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까짓 가방 누가 갖고 싶대? 우리 그이 영화 망해서 도와달라고 했을 땐 쳐다도 안 보던 양반인데. 아주버님은 원래 영화과를 졸업했는데요. 시아버지 회삿일을 돕기 전까진 영화 감독을 꿈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예술적으로 성공하는 게 어디 쉽나요? 대개는 돈과 시간만 날리고 실패하기 마련이죠. 아주버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대학 졸업하고 단편을 2개 정도 찍었지만 큰 빛을 보진 못했어요. 돈을 벌긴커녕 오히려 빚만 잔뜩 떠안게 됐죠. 처음엔 시부모님도 그런 아주버님을 물심양면으로 응원하셨는데요. 아주버님이 형님과 결혼하고도 계속 영화판에 미련을 못 버리니 이대로 더는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남의 집 귀한 딸내미 고생시킬 생각 말고 그만 회삿일 배우라고 하셨다는군요. 하지만 영화 쪽으로 열정이 대단했던 아주버님은 반항했어요. 기어코 새로 빚을 내서 야심차게 장편 영화에 도전했는데요. 그마저도 전부 말아먹고 말았죠.
그러자 또 시부모님에게 도와달라 매달렸는데 이번엔 시부모님도 그 빚을 갚아주지 않았다고 해요. 대신 아주버님에게 회사로 들어와 일하면서 그 월급으로 차근차근 갚아나가라고 했다는군요. 그전까진 저는 그런 자세한 속사정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아주버님이 영화 일을 하다 잘 안 돼서 포기하고 집안 가업을 이어받으려는 건 줄 알았죠. 그러니 형님 입장에선 제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본인은 아주버님이 진 빚 때문에 허덕이면서 살아야 하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시어머니에게 비싼 명품 스카프를 선물하겠다고 말해버렸으니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또 형님 입장에선 힘들 때 도와주지 않은 시부모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시어머니 생신이랍시고 잔치상을 차려드리고 싶지도 않을 그 마음이 이해가 갔죠. 하지만 어쨌든 시어머니가 저와 형님에게 객관적으로 잘해주시는 건 사실이었어요. 아무래도 빚이 있는 형님네가 마음에 걸렸는지 저희 셋이 볼 때마다 밥도 커피도 당신이 다 사셨고요. 귀한 선물이 들어오면 저희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곤 하셨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자식된 도리로서 못할 짓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고는 조심스럽게 다시 입을 열었어요. 형님, 제가 어머님 선물로 스카프는 벌써 사버렸어요. 이건 같이 준비한 걸로 하고 어머님 생신 때 식사는 밖에서 먹을까요? 제가 형님께 상의도 안 드리고 일을 벌이려고 했으니까 식사값은 제가 부담할게요. 그러자 형님은 진정하긴커녕 오히려 더 화를 냈어요. 그게 뭐야? 동서 지금 나 무시해? 내가 없는 집안에서 자란 거지라고 옛다 선심 한번 쓸 테니 굽신거려라 이거야? 네? 그런 거 아니에요, 형님. 전 그저 제가 너무 형님 배려를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에. 웃기고 있네. 하여간 전부터 느낀 건데 동서는 참 입만 뻔지르르하게 살았어. 그걸로 어머님 아버님을 얼마나 간악하게 녹였는지 두 분이 아주 푹 빠져선. 나도 그렇게 동서 마음대로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야. 어쨌든 나는 어머님 생신에 아무것도 안 할 생각이니까 동서도 그렇게 해. 동서가 정말 진심으로 날 위한다면 괜한 허튼 짓 할 생각 말라고. 형님은 제가 미처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급히 다시 걸어봤지만 수신 거부에 있는지 연결이 되지 않더군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남편과 상의했는데요. 남편은 뭐 그런 사람이 다 있냐면서 크게 화를 냈어요. 형수님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너무하시네. 빚을 진 건 형인데 왜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게 앙심을 품고 있대? 아니 앙심까진 아니고 그냥 도와줄 여건이 되시는데 안 도와주니까 많이 속상했나 봐. 안 도와주긴 뭘 안 도와줘. 어머니가 따로 형님한테 5천 정도 해준 걸로 아는데. 뭐? 어머님이 형님한테? 그래. 지금까지 계속 형 뒤치다꺼리 해주다가 괜히 버릇만 나빠지는 것 같아서 아버지가 이번엔 네가 일해서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건데. 그게 어머니 입장에선 계속 마음에 걸렸나 봐. 형수님 시집 오자마자 고생한다고 그래서 아버지도 모르게 따로 형수님한테 1억 정도 줬었어. 빚을 갚는 데 쓰던 비상금으로 갖고 있든 하라고. 그 정도면 우리 어머니는 할 만큼 다 한 거 아니야? 근데 그 일로 그렇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니 사람 참 무섭네.
남편 말을 듣고 보니 또 새삼 형님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그냥 예정대로 어머님 생신 때 괜찮은 한정식 집을 예약했고요.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내외를 초대했어요. 안 오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형님은 참석해 주셨어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곱게 포장된 스카프를 내밀면서 형님과 같이 준비했다고 할 때도 아무 말 안 하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님은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몰라요. 눈물까지 글썽이시면서 참 고맙다 하셨네요. 그렇게 식사도 잘하고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화기애애하게 담소도 나눴죠. 모든 게 잘 마무리됐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건 제 오산이었어요. 제가 중간에 화장실 가려고 잠깐 밖에 나왔을 때였어요. 형님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같이 따라 나오더군요. 저는 잘 됐다 싶어서 형님과 대화를 좀 하려고 했죠. 형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형님 말씀 듣고 고민해봤는데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생신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자식된 도리로 마음에 걸려서요. 그리고 그의 말로는 어머님이 형님한테 따로 돈도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생신 때 그냥 넘어가면 어머님도 서운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자 형님이 팔짱을 끼면서 헛웃음을 치더군요. 그래서 네가 지금 잘했다는 거야? 아주 사람 말에 개무시를 해놓곤 뭐? 자식된 돌이? 그리고 내가 어머님한테 돈 1억 받은 게 뭐? 네가 줬어? 네가 준 것도 아닌데 무슨 네가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해? 형님, 저는 훈수 드려던 게 아니고. 너 맞지? 나 무시하는 거. 이 건방진년. 처음 볼 때부터 아주 마음에 안 들었어. 형님은 제 얘긴 듣지도 않았어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손을 들어 제 뺨을 올려 붙이더군요. 볼에서 화끈한 감각이 느껴지자마자 그 자리에 확 주저앉았어요. 아픔보다는 충격이 더 컸네요. 저는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도 맞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너 똑똑히 들어. 앞으로 한 번만 더 멋대로 나대면서 나 무시하면 나도 더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알겠어? 부모 잘 만나서 지선으로 이룬 건 하나도 없이 호의호식만 해온 년이 뭘 안다고 건방지게. 형님은 잘못했다는 인식조차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저를 노려보더니 그대로 다시 룸 안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제야 형님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피해의식, 과대망상, 분노조절 장애. 뭐가 됐든 제정신이 아닌 건 분명해 보였죠. 저는 두려움에 떨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그리고 찬물에 부어오른 뺨을 식혔죠. 다행히 세게 맞진 않아서 금방 가라앉더라고요. 다시 자리에 돌아오니 형님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부모님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새삼 공포심이 차오르더군요. 그날 무슨 정신으로 집에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꽤나 충격이 컸는지 그 뒤로 사흘을 끙끙 앓았네요. 남편에게 말할까 고민도 했는데요. 전에 형님에 대해 한번 얘기했을 때 남편이 화를 내던 게 생각나서 망설여지더라고요. 제가 맞은 걸 알면 분명 저보다 더 흥분해서 날뛸 사람인데
괜히 집안에 분란을 일으켜서 좋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지. 이제부턴 전에 했던 대로 형님을 계속 무시하고 대면대면하게 굴자 하는 결심을 했죠. 그때 그랬으면 안 됐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후회스러워요. 그때 어떻게든 뒤집어 엎어서 형님의 잘못을 확실히 인지시켜줬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그런 비극도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 뒤로 저는 몇 년간 형님과 서로 안부 인사도 안 하고 지냈어요. 중간에 형님네도 아들 둘이 생기고요. 저희 부부도 아들과 딸을 차례대로 낳으면서 서로 육아로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내기도 했고요. 시부모님은 손주들을 참 예뻐하셨어요. 딱히 큰 손주라고 또는 아들이라고 차별하는 법 없이 공평하게 대해주셨죠. 며느리들 힘들까봐 베이비시터며 가사 도우미 지원도 해주셨네요. 세상에 이런 시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형님은 여전히 불만이 많아 보였어요. 시어머니 생신 사건 이후로 말을 섞은 적은 없지만 가끔 명절 때나 어버이날 같을 때 시댁에서 만나면 형님의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졌죠. 저희 애들이 먹은 건 자기 애들한테도 똑같이 먹이려고 했고요. 저희 딸이 유치원에서 배운 율동 같은 걸 보여주고 용돈을 받으면 질세라 자기 아이들을 내세워 돈을 타냈어요. 사람이 어쩜 저렇게 극악스러울까 경멸스럽기만 하더라고요. 그래도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날 이후로 대놓고 시비를 건 적도 없으니 그냥 무시하면서 지냈는데요. 집안에 뜻밖의 비극이 찾아오면서 조금씩 형님의 만행도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우선 이 비극에 대해서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요. 바로 시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신 거였어요. 치매 환자를 곁에서 돌본 적이 있는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이 치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자기 자아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참 슬픈 병이죠. 다행히 시아버지는 나이도 젊으시고 초기에 발견돼서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었어요. 30년도 더 전의 일을 어제 일처럼 말씀하신다거나 저를 못 알아보신다거나 하는 일은 종종 있었는데요. 그래도 대개는 정신이 온전하셨죠. 그래도 회사 일을 계속하는 건 무리라서 아주버님한테 모든 권한을 다 일임하고 은퇴하셨는데요. 이게 결정적인 실수였어요. 아주버님 내외는 혹시라도 저희 부부가 시아버지 회사를 탐낼까 걱정이 됐나 봐요. 회사를 물려받자마자 바로 팔아치우더니 그 돈으로 영화사를 차리더군요. 참 기막힌 일이었죠. 뒤늦게 알게 된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가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아주버님을 확 휘어잡던 시아버지는 이미 병원으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셨으니까요. 호랑이 없는 곳에선 여우가 왕이라고 하잖아요. 아주버님은 시아버지의 회사를 처분한 돈으로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어요. 집안 빚도 그걸로 다 갚고요. 2층짜리 전원주택을 구입하고 영화사를 차린 것도 모자라 외제차도 한 대 뽑더군요. 형님과 두 조카도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다니기 시작했죠. 우습게도 형님의 태도도 그때부터 싹 달라졌어요. 저를 개무시할 땐 언제고
그때부턴 굳이 일도 없는데 줄기차게 저를 불러내더군요. 그리고는 제 앞에서 매일 본인이 쇼핑한 명품백과 고급 식기 같은 걸 자랑했어요. 아무래도 그동안 저한테 돈으로 자격지심을 가졌던 걸 그런 식으로 풀려는 것 같았죠. 저는 그런 형님이 한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네요. 시아버지가 회사를 물려주셨으니 그걸 어떻게 하든 아주버님 내외의 자유라지만 그래도 시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궈냈던 회사를 그렇게 하루아침에 팔아버리다니 화도 나고 참 철이 없다 싶기도 하고 여하튼 너무 복잡한 심정이었죠. 하지만 아주버님과 형님의 돈지랄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아주버님은 바로 또 새로운 영화 제작에 들어갔는데요. 그동안 영화를 못 찍고 있던 것에 대한 서름이 있었는지 수백억을 투자해 초대형 블록버스터를 기획했죠. 결과적으로 그 영화는 극장에 채 한 달도 못 걸리고 망해버렸어요. 저도 초대권을 받아 한번 봤는데 배우들의 연기도 시나리오도 못 하나 뛰어난 게 없는 졸작이더군요. 아주버님은 정말 영화 하면 안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그 뒤로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어요. 형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빚까지 내서 또 영화 제작을 준비하더군요. 이쯤 되면 일종의 병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화 역시 별다른 빛을 보지 못하고 망해버렸죠. 정신을 차려보니 아주버님네는 다시 빚더미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 많던 시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했는지 저희에게까지 연락이 와선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그래도 형이니까 받을 생각 않고 딱 3천만 원을 빌려주고요. 그 뒤로는 칼같이 끊어냈어요. 자기는 할 만큼 했다면서요. 그러자 아주버님과 형님의 타겟은 바로 다음 대상을 물색했죠. 누구겠어요? 바로 치매 걸린 시아버지와 평생 가정주부로 지내 경제적인 일에 눈이 어두운 시어머니였죠. 순진무구한 두 어르신을 어떻게 꼬셔냈는지 그나마 남아있던 재산마저 전부 처분해 꿀꺽 삼켰더군요. 뒤늦게 그 사실을 안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어요. 아니, 너희들 어쩜 부모한테 이럴 수가 있니? 너희 아버지 병원비로 한 달에 수백이 깨지는 걸 뻔히 알면서 늙은이 둘이 더는 수입도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 그 돈에 손을 대? 이제 남은 거라곤 이 집 하나뿐인데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하지만 시어머니의 처절한 울부짖음에도 아주버님은 눈도 깜짝 않더군요. 방귀 낀 놈이 더 성낸다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 저도 나름 잘해보려고 하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게 진작에 저 영화 하는 거 반대하지 마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좀 좋아요? 그럼 저 벌써 성공해서 효도하고 자식된 돌이 다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뭐가 어쩌고 어째? 이놈이 근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나랑 너희 아버지가 처음부터 너 영화하는 거 반대했니? 네가 영화한답시고 진 빚만 몇 번을 갚아줬는데. 나왔으면 당연히 그 정도 책임은 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 정도는 해요. 문제는 끝까지 책임지냐 안 지냐의 문제지. 중간에 저 포기하셨잖아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괘씸하다는 이유로 빚 안 갚아주셨잖아요. 제가 그게 한이 돼서
이렇게 영화판을 못 떠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쩜 그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옆에서 듣고 있자니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오죽하면 남편이 먼저 달려들어 아주버님에게 주먹을 날릴 정도였네요. 형,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동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부모님 등골 빨아먹고 살았으면서 어떻게 그따위 망발을 할 수가 있어? 이 새끼가 감히 형한테 주먹을 날려? 너 이 자식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하고 똑똑하다고 주변에서 떠받들어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 건방진 새끼, 너 이리 와. 아주 반 죽여버릴 테니까. 뒤이어 아주버님도 반격하고 애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어요. 경찰까지 출동하고 나서야 일단락이 됐죠. 그 뒤로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은 한동안 아주버님네를 안 보고 살았는데요. 그래도 시어머니 가슴엔 화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던 걸까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밤중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어떻게 손써볼 수도 없는 돌연사였죠. 그래도 꼴에 큰아들이랍시고 아주버님이 상주를 섰는데요. 시어머니 영정사진 앞에서 엉엉 우는 아주버님을 보는데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더군요. 사실 아주버님과 형님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걸 굳이 입 밖에 내진 않았지만요. 형님은 형님대로 여전했어요. 저를 아는 체 하진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경계하고 노려보더군요. 상대하는 것도 피곤해서 그냥 무시했는데요. 나중에 지갑을 확인하니 현금이 통째로 없어졌더라고요. 일하는 아주머니가 손을 댄 건가 싶어서 업체에 말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슬그머니 다가와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군요. 엄마, 그거 큰엄마가 가져간 거야. 내가 봤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확실해? 응. 엄마 화장실 갔을 때 갑자기 들어와서 엄마 가방 여는 거 내가 봤어. 돈도 꺼내갖고. 참 황당하더라고요. 시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아가면서 가져간 남은 재산도 그새 다 날려버린 건지 하다하다 동서지갑에 손을 대다녀. 당장 달려나가 따지려고 했는데요. 그랬다간 저희 아들이 목격자로 엮이게 될 것 같아 참았어요. 분명 우리 아들이 잘못 본 거다. 모함하는 거다. 괘씸하다. 온갖 막말을 할 게 뻔했으니까요. 형님 피해의식이 어디 보통이어야죠. 괜히 아이들한테 해가 갈까봐 모른 척 덮기로 했네요. 그렇게 시어머니 장례를 치른 뒤로 한동안 참 힘들었어요. 제가 워낙 어머님과 각별하게 지내기도 했고요. 아주버님네만 없었으면 정정하게 오래 사셨을 거란 생각이 머리에 떠나지 않더군요. 한편 시아버지의 거취도 문제였어요. 다행히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부쩍 정신이 돌아오셨는지 멀쩡하게 계실 때가 많았는데요. 그래도 혼자 지내는 건 무리라서 저희가 모시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필이면 그쯤에 저희 딸이 선천적인 유전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말았어요. 하나뿐인 딸애였던지라 남편도 저도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었죠. 아버님은 가뜩이나 힘들 저희 부부에게 자신까지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나 봐요. 갑자기 집으로 아주버님 내외와 저희를 부르더니 뜻밖의 말씀을 하시더군요. 내가 이제 나이 먹고 정신이 온전치 않을 때가 있다는 건 너희들도 알 거다. 맘 같아선 요양원이라도 들어가고 싶은데
나도 아직까진 그럴 용기가 나지 않는구나. 그래서 말인데, 혹시 큰애 너희들 나랑 같이 살 생각 없냐? 내가 아직 집도 있고 또 너희한테 말은 안 했지만 따로 모아둔 돈이 3억 정도 있다. 이걸로 나 죽을 때까지 간병인 비용이며 병원비에 쓰도록 하고 남은 건 다 너희가 갖도록 해라. 심드렁한 반응을 보이던 아주버님 내외는 3억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반색을 했어요. 세상 다시 없을 효자 효부처럼 당연히 자기들이 모시겠다면서 나서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앞으로 나섰네요. 아버님, 그냥 이이랑 제가 모실게요. 따로 돈도 안 주셔도 되고요. 자식 된 도리로 아버님 모시는 게 당연한 건데 무슨 돈 얘기를 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자 갑자기 형님이 저를 노려보면서 톡톡 쏘기 시작했어요. 아이, 또 시작이네. 이놈의 천사병. 동서가 그렇게 말하면 나랑 이 사람이 뭐가 돼? 그럼 뭐 우리는 자식 된 도리도 저버리고 돈에 눈이 멀어서 이런다는 거야? 우리도 동서처럼 효심으로 아버님 모시려고 하는 건 똑같아. 근데 어떡해? 우린 동서처럼 좋은 부모 만나서 고상하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질 못하는데. 아버님을 모시고 싶어도 당장 돈이 없어서 안 된다 이 말이야. 하여간 곱게 자란 애들은 남 생각을 이렇게도 못한다니까. 그냥 세상에 지가 제일 깨끗하고 착하고 완전 무결하지. 형님, 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닥쳐! 한 번만 더 자식된 돌이 어쩌고 하면서 우리 부부 무시해봐. 그땐 나도 정말 가만 안 있을 거니까. 형님은 저를 당장에라도 잡아 죽일 것처럼 노려보면서 쏘아붙였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이 대신 나서주더군요. 이 사람이 괜히 이러겠어요? 형수님이나 형이나 다 전적이 있으니까 그렇지. 아버지 그 많던 재산 다 말아먹은 게 누군데요? 이번에도 돈만 쏠랑 빼먹고 아버지 제대로 안 돌볼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어요? 이도 나름 잘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안 따라준 걸 어떡해요? 이 사람 영화도 완전히 포기했고 이제 열심히 살아보려고 요즘 회사도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저희 좀 믿어줘요. 그리고 애초에 부모는 큰아들이 모시는 게 맞지 않아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걱정 말라며 큰소리 쳤지만 아무래도 불안하더라고요.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저희보다는 아주버님 내서 지내길 원했거든요. 아무래도 저희 딸의 병 때문에 마음이 쓰여서 그러신 것 같았어요. 어쨌든 당시 저희 부부도 딸 때문에 여력이 없는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아버지를 형님네로 보냈는데요. 그 뒤로 너무 걱정이 돼서 밤에 잠도 잘 안 오더라고요. 한동안은 딸애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직접 찾아뵙진 못하고요. 전화로 매일같이 안부를 물었어요. 다행히 시아버지는 생각보다 잘 적응하며 지내는 것 같더군요. 아주머님 내외가 신경을 못 써도 따로 간병인을 고용했기 때문에 그분이 곁에서 불편한 것들을 다 봐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애들도 그간 잘못한 것 때문에 미안했는지 나름 잘해주려고 한다. 병원 갈 때마다 데려다 주고 음식도 신경 써서 챙겨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둘째 넌 아무 걱정 말렴. 네, 걱정 안 할게요. 그래도 아버님, 혹시라도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 주세요. 제가 바로 달려갈 수 있으니까. 아셨죠?
그래, 그래. 우선 넌 새별이나 신경 쓰거라. 정말 다행히도 딸은 수술 후 급격하게 건강을 회복했어요. 워낙 젊어서 회복력이 남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잠시 중단했던 등교도 다시 할 수 있게 됐죠. 그렇게 여유가 좀 생기니까 시아버지가 눈에 밟히더라고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래서 형님에게 연락해 주말에 놀러 가도 되냐고 물어봤는데요. 웬걸 절대 안 된다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서로 집에 놀러 갈 정도로 각별한 형님 동서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어쩜 그렇게 대놓고 거부를 하던지 너무 무안하더라고요. 동시에 수상하기도 했죠. 아니 형님, 제가 뭐 형님 보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님 좀 뵙겠다는 건데 왜 자꾸 안 된다고 하세요? 아이 글쎄 우리 집 살림살이며 뭐며 동서한테 보여주기 싫다니까. 보고 또 없이 산다고 얼마나 무시를 하려고. 형님, 전부터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전 형님 무시한 적 없어요. 제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형님을 무시하겠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놀러 가게 해주세요. 싫어. 절대 안 돼. 그럼 밖에서 따로 아버님이라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밥이라도 한 끼 사드릴게요. 싫은데? 아버님 혼자 거동도 잘 못하시는데 그거 모셔다 드리고 데려오고 하는 것도 일이야. 애초에 아버님은 우리가 모시기로 한 건데 동서가 왜 자꾸 오지랖을 부리고 그래? 형님은 끝끝내 시아버지와의 만남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주버님에게 연락드려봐도 마찬가지였죠.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언젠가부터 시아버지는 연락도 잘 되지 않았어요.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봐도 꺼져 있을 때가 많았죠. 그래서 형님에게 물어보니 시아버지가 요즘 정신이 다시 오락가락 하신다고 하더군요. 노인네 요즘 또 노만기가 다시 도졌나봐. 자꾸 자기가 20대 한창인 청춘인 줄 안다니까. 그래서 자꾸 흰소리만 해대고 핸드폰은 쳐다도 안 봐. 배터리 충전을 안 하니까 계속 꺼져 있겠지. 그럼 형님이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지금도 주무셔. 요즘 계속 먹고 자고밖에 안 하신다니까. 곧 가실 때가 된 건지 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버님 병원 잘 모시고 다니는 건 맞는 거죠? 그럼.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웃기네. 동서가 무슨 선생이야? 왜 이렇게 사사건건 캐묻고 가르치려 들어? 기분 나쁘네 진짜. 끊어! 그 뒤로 형님은 제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답답해서 그냥 무작정 형님네로 쳐들어갈까 고민하던 어느 날이었죠. 새벽녘에 갑자기 협탁이 진동에 눈을 떠보니 웬걸 핸드폰이 울리고 있더군요. 액정 화면에 뜬 이름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였죠. 놀란 저는 바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자 그토록 그리워하던 시아버지가 전화를 받더군요. 작은 며느라, 내 말 들리냐? 아버님 그동안 왜 연락이 안 되셨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작은 며느라, 나 너무 배고파. 살려줘. 시아버지가 한 뜻밖의 말에 저는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설마 하는 불길한 예감이 확실시되는 순간이었죠. 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살려달라뇨?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아버님한테 무슨 짓이라도 한 거예요? 네? 너무 배가 고파. 제발 살려줘. 살려줘.
아버님 지금 집에 계신 거예요? 식사 안 드셨어요? 하지만 미처 뭔가 더 캐묻기 전에 뚝 전화가 끊겨버렸어요. 다시 걸었지만 핸드폰이 또다시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만 흘러나오더군요. 불안한 마음에 바로 형님과 아주버님에게 차례대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모두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직감적으로 뭔가 큰일이 벌어졌을 거란 생각이 들었네요. 저는 그 길로 자는 남편을 깨웠어요. 그리고 방금 있었던 일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함께 옷을 챙겨 입었죠. 바로 형님네로 가려고 했는데 웬걸 남편은 갑자기 차를 돌려 경찰서로 가더군요. 뭐야? 경찰서는 왜? 우리 형이랑 형수 몰라? 분명 순순히 곱게 안 열어줄 거야. 경찰이라도 대동하고 가야 열어줄 거라고. 당신 아까 아버지하고 나눈 통화 녹음했어? 나 자동 녹음 설정해뒀잖아. 저장돼 있을 거야. 그럼 경찰들한테 그거 들려주고 사정 설명한 다음 같이 가달라고 하자고. 경찰들은 생각보다 진지하게 저희 얘기를 들어줬어요. 그쯤에 또 가정 내 폭력 문제가 크게 터져서 다들 경계하고 있던 때이기도 했고요. 곧바로 경찰관 2명을 대동해 함께 형님 집으로 찾아갔죠. 초인종을 눌러도 한참 동안 응답이 없어서 결국 대문을 쾅쾅 두드렸는데요. 그제야 인터폰이 켜지면서 형님 목소리가 넘어오더군요. 뭐야, 동서? 이 시간엔 웬일이야? 형님, 저 아버님 좀 뵈러 왔어요. 아까 아버님하고 잠깐 통화했는데 이상한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이상한 말? 여기서 설명할 건 아니고 일단 문 좀 열어주세요. 아버님 얼굴부터 봐야겠어요. 그러자 형님은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경호 없는 짓이야?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동서 그 정도면 피해망상이야. 알아? 무슨 나랑 그이가 아버님을 찜쪄먹을 것처럼. 아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미쳤다고 해도 좋으니까 일단 문 좀 열어주세요. 아버님 얼굴부터 보여주시라고요. 하지만 제 애원에도 형님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경찰도 확실한 정황이 없는 이상 문을 강제로 여는 건 힘들다고 하더군요. 이대로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건가 시리에 빠져 있던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기막힌 묘수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군요. 저는 다시 초인종을 눌러 형님을 호출했어요. 그리고 일부러 한껏 비아냥댔죠. 형님, 진짜 문 안 열어줄 거예요? 그래, 안 열어줘. 그러니까 썩 꺼져. 뭐 그럴 줄 알았어요. 형님 저 무서워하시잖아요. 그쵸? 뭐? 내가 동서를 왜 무서워해? 당연히 제가 형님보다 더 예쁘고 집도 부자고 똑똑하니까요. 그동안 저에 대한 열등감으로 계속 저 미워하고 그러신 거 다 알아요. 그래도 뭐 워낙 거지처럼 자란 형님 사정 아니까 불쌍해서 참았던 건데.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다 갖고 태어난 게 다르잖아요. 형님은 형님 나름대로 뭔가 장점이 있겠죠. 평소 자격지심에 콤플렉스 덩어리던 형님은 역시나 바로 제 도발에 넘어왔어요. 인연이 진짜!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너 거기서 딱 기다려. 내가 옛날처럼 또 제대로 혼쭐 내줄 테니까! 형님은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또다시 제 얼굴에 싸대기를 날리려던 것도 잠시. 제 뒤에 서 있던 경찰들을 보고는 당황해서 굳어버렸죠. 아니, 뒤에 경찰들은 대체 왜... 지금이에요. 얼른 들어가요.
저는 형님의 말을 무시한 채 경찰들에게 외쳤어요. 그러자 남편과 경찰들이 바로 형님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죠. 기다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남의 집에 이렇게 다짜고짜 경찰이 일해도 돼? 저희도 신고받고 출동한 거라서요. 신고라니 무슨 신고? 선생님 댁에서 아버님을 학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지금 어디 계시죠? 경찰의 말에 형님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술을 꾹 깨물었죠. 그 순간 저는 형님의 불안하게 흔들리던 눈동자가 베란다 쪽에 있는 작은 방으로 향하는 걸 눈치챘네요. 저긴 것 같아요. 저는 경찰들을 끌고 그 작은 방으로 향했어요. 그러자 형님이 기겁을 하면서 그 앞을 가로막더군요. 멈춰! 저 방엔 아무것도 없어. 당신들 이거 주거침입이야. 범죄라고! 내가 싹 다 신고해서 콩밥 먹일 거야. 알아? 글쎄요. 콩밥을 누가 먹게 될진 두고 봐야죠. 못 가게 가로막는 형님을 남편이 제지했어요. 그 사이 저는 경찰들과 함께 그 방 앞으로 다가갈 수 있었죠. 그런데 웬걸 문고리를 돌려보니 굳게 잠겨 열리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문을 마구 두드리면서 시아버지를 찾았죠. 아버님, 이 안에 계세요? 저예요, 제가 왔어요. 그러자 바로 방 안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작은 며느리야, 나 여기 있다, 여기 있어! 그 처절한 외침을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경찰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나 봐요. 서로 시선을 주고받더니 몸으로 밀어 강제로 문을 개방하더군요. 마침내 열린 문 너머로 보인 충격적인 광경에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시아버지는 침대 위에 사지가 결박된 채 짐승처럼 묶여 있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갇혀있던 건지 온몸이 비쩍 말라 있었고요. 하반신은 똥오줌이 말라붙어 역한 냄새가 풀풀 났어요. 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서 있던 아주버님이 경찰을 보자마자 바로 사색이 되더군요. 아니, 여기까지 들어오게 하면 어떡해? 내가 문 절대 열어주지 말라고 했잖아! 경찰들이 억지로 밀고 들어온 걸 나들 어쩌라고! 하여간 망할 옆였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이씨. 뭐? 지금 누가 할 소리를 해? 기가 막히게도 그 사이에 아주버님과 형님은 서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싸우기 시작했어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침대 앞에 버티고 선 아주버님을 밀치고 시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저를 본 시아버지는 작은 며느리야, 나 좀 살려다오. 제발 살려줘. 하면서 더욱더 흐느끼기 시작했는데요. 다가가 시아버지의 결박된 팔을 풀려던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어요. 글쎄, 늘어난 옷 너머로 보이는 시아버지의 앙상한 몸이 온통 상처투성이인 게 아니겠어요. 맞아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정말로 시아버지를 학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년놈들이었던 거죠. 아버님 괜찮으세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주머니, 나 배가 너무 고파요. 제발 밥 좀 주세요. 이 무서운 사람들이 절 계속 때리고 굶겼어요. 벌써 며칠째 물만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시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안심이 됐던 건지 어쩐 건지 또다시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문지방에 서 있던 형님이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경찰 선생님들 보셨죠? 저희 아버님 지금 제정신 아니에요. 근데 저 치매 노인네 말 한마디만 듣고 이렇게 남의 집에 쳐들어오는 게 말이 돼요? 저는요, 정말 저희 아버님 최선을 다해 정성껏 모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치매 때문에 식사도 거부하시고 스스로 자해도 하신 걸 뭘 어떡해요? 그러자 아주버님도 옳다구나 싶었는지 바로 동조하더군요. 맞아요. 저흰 뭐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아버지가 하도 정신 놓고 하도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내시길래 묶어둔 죄밖에 없다고요. 한눈에 봐도 변명을 급조한 티가 났어요. 죄를 지은 것도 모자라 그걸 어떻게든 덮으려고까지 하다니. 이 쓰레기 같은 두 년놈의 짓거리에 정말 환멸이 나더군요. 개소리하지 마! 아버님이 나한테 전화했을 땐 분명 정신이 온전하셨다고. 당신네들이 굶기고 때린 거 모를 줄 알아?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개수작을 부리려고 해? 흥분한 저는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마구 따지고 들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아주버님에게 달려들어 뺨을 올려붙이고요. 말리려고 온 형님의 머리끄댕이도 붙잡고 늘어졌죠. 경찰들이 말려서 어쩔 수 없이 멈추긴 했는데요. 맘 같아선 두 년놈 다 사지를 찢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어쨌든 그 뒤로 형님과 아주버님은 바로 경찰서로 연행됐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조사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둘 다 어찌나 능구렁이처럼 잘 빠져나가는지 속이 터져나갈 것 같았네요. 기댈 수 있는 건 피해자인 시아버지의 증언이었지만 시아버지는 어지간히도 충격을 받으셨는지 상태가 좋지 못했어요. 병원에 데려가니 영양실조라 하더군요. 그것만으로도 증거가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두 년놈이 시아버지가 식사를 거부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자 또 상황이 흐지부지 되더군요. 정말 답답해 미치는 줄 알았는데요. 뜻밖의 구세주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어요. 바로 시아버지를 모시던 간병인이었죠. 형님과 아주버님은 역시나 시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을 사업자금과 사치 등으로 흥청망청 다 써버렸고요. 간병인도 석 달도 안 쓰고 돈이 아깝다면서 잘라버렸는데요. 그 간병인이 형님과 아주버님이 시아버지를 학대하는 걸 알고 틈틈이 카메라로 증거 영상을 촬영해뒀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을 드리니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촬영해뒀다면서 영상을 선뜻 내주시더군요. 정말 너무 감사한 은인이었죠. 몇 번을 거듭 고개 숙여 인사드리고요. 됐다고 하시는 걸 따로 사례금까지 넉넉하게 드렸네요. 증거 영상을 본 저와 남편은 큰 충격에 빠졌어요. 이 망할 년놈들이 시아버지를 굶기고 구타한 건 물론이고요. 본인들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수시로 방에 들어와선 뜨거운 물을 붓거나 바늘로 찌르면서 낄낄댔더라고요. 이제 돈 한 푼 없는 쓸모없는 노인네 빨리 죽어버리라면서요. 시아버지를 스트레스 푸는 장난감처럼 생각한 거죠. 그 영상을 보고 어찌나 가슴이 무너지던지 저도 이런데 남편 마음은 오죽했겠어요. 남편은 너무 크게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할 정도였어요. 어쨌든 그 증거로 아주버님과 형님은 다행히 구속됐고요. 지리한 법적 다툼 끝에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물론 우리나라 법이 워낙 솜방망이라서 형량이 길게 나오진 못했는데요. 그래도 두 년놈 호적에 빨간 줄이라도 긋게 됐으니 그걸로 위안을 삼았죠. 시아버지는 저희 집으로 모신 뒤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뼈와 가죽밖에 없던 몸도 살이 많이 붙으셨고요. 안색도 전보다 눈에 띄게 밝아지셨죠. 한번 나빠진 치매 증상은 호전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눈 감는 그 순간까지 나름 즐겁게 살다 가셨네요. 그 년놈들은 시아버지 장례식장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참 괘씸하다 싶었는데 이렇게 글을 쭉 적고 보니 차라리 안 온 게 아버님을 위해서도 더 나았겠다 싶네요. 그래도 인과응보라는 게 있긴 한가 봐요. 얼마 전에 그 년놈들의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요. 아주버님은 사기죄로 현재 또 교도소에 수감 중이고요. 형님은 홀로 애들 키우다 위암에 걸려 오늘 내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미 말기라서 완쾌는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조카들은 지금 형님네 친정에서 키우고 있다 하대요. 아이들을 생각하면 안쓰럽다가도 또 형님과 아주버님이 한 짓을 생각하면 자업자득이다 싶어요. 어쨌든 한때 가족이었던 만큼 마음이 싱숭생숭한 건 사실이에요. 이번 주말에 시부모님 뵈러 다녀와야겠어요. 마음이라도 좀 가벼워질 수 있게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